2022년 1월 4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기업, 오늘도 문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김종인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이 선대위 해체라는 폭탄을 던졌습니다. 아직 윤석열 후보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 내에서는 김종인의 쿠데타라는 분석, 이준석 대표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선발한 임승호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마침내 교통약자 편의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지하철 시위는 중단되지 않았는데요. 시위가 계속되는 이유, 이형숙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스튜디오로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 여전히 뜨거운 화두는 공정입니다. 그러나 공정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정의론의 저자 마이클 샌델은 공정은 착각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은 대선 집중기획 선택 2022 공정의 가치를 묻는다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정치철학자 김만견 교수와 이준석 현상으로 본 공정과 능력주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단골 손님 여러분과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오늘도 하루 소식들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밥상 들어갑니다. 퇴근길 오늘의 뉴스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옥석을 가리는 신장기업 뉴스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표가 아직도 아무 말이 없어요. 윤석열 후보가. 네, 윤석열 후보가 계속 검색하고 있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예, 어젯밤에 9시경에 뭐 오롯이 저의 잘못입니다. 뭐 늦지 않게 결정하겠습니다. 하고서 거의 듣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곳곳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 모든 시사 프로그램에서 국민의힘 소위 그 연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저희 방송에는 소위 위드 준스톤 해서 뽑았던 임승호 대변인이 직접 참여를 해서 뭐 어제 이준석 대표하고도 통화하고 자주 지금 소통을 하고 있다니까 이준석 대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까지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 입장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윤 후보는 오늘도 일정을 취소하고 서초구 자택에서 참모들과 선대위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김종인 위원장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아직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오늘 선대위 개편 관련해서 여러 엇갈린 시나리오가 제시가 됐는데요. 우선 윤 후보가 굴욕적이더라도 다시 김 위원장의 힘을 빌려서 선대위 슬리머를 하는 방향이 거론되긴 합니다. 김 위원장이 공언한 대로 6개 본부를 없애고 총괄 본부로 일원화를 해서 김 위원장이 모든 사안을 통제하는 그림인데요. 이 경우엔 윤핵관을 대신해 김종인 사단이라 불리는 임태희, 금태섭, 정태근, 이른바 태태태 라인이 부상할 거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한편 이와 반대로 윤 후보가 김 위원장을 배제하고 자신이 주도권을 행사해 선대위를 개편하는 시나리오도 거론이 됐는데요. 이 경우에는 앞서 사의를 표명했던 권성동 등 일부 선대위 지도부를 재심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위 이준석의 개썰매냐, 네. 저희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개썰매냐, 아니면 단기 필마 윤석열 단기 필마 돌파론이냐. 그렇습니다. 최종 결정은 결국에는 이제 후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우리 주인장께서도 짚어주셨다시피 지금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일정 정도 기본적인 어떤 포맷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오늘 이제 기대를 해봤었던 건데 네. 오늘 하루를 넘기고 있는 걸로 봐서는 나름의 어떤 계산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간을 좀 충분히 두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이게 후보의 생각이 길어지다 보니까 오늘 양쪽 코너에서 서로 자기들이 원하는 시나리오를 이제 주장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뭐 김종인 총괄을 선대위에서 배제하기로 결심했다라는 2대1 단독 보도가 있었고 또 뭐 금시초문이다라는 또 윤 후보 측에서 인터뷰도 그렇습니다.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 측에서 이제 흘리는 걸로 보이는 소위 태태태 라인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김종인 총괄 쪽에서 완전히 키를 쥐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이제 언론에 흘리는 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한번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울산 합의를 통해서 고개를 숙이는 그림을 한번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을 안 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바라는 대로 모양을 잡아주려고 하면 지난번에 한번 봉합을 했던 합의보다도 훨씬 많은 양보를 윤석열 후보 측에서 해야 됩니다. 후보 네. 본인이. 네.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의 양보냐.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했던 수준의 양보입니다. 사실상 배우가 되어라. 감독은 김종인이고 윤석열 후보는 주도권 없이 배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김종인 위원장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그걸 공인하는 게 돼버립니다. 굉장히 다른 모양이 서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거 치를 수 있나요? 후보를 꼭두각시 배우로 만들어서? 그런데 어제 그 발언에 대해서 윤 후보도 상당히 네. 분노를 했다고 전해지긴 해요. 네네. 그 본인 상의도 없이 선대위 개편을 김 위원장이 공론화한 것, 그리고 네. 총괄직을 사퇴하기로 김 위원장과 윤 후보가 합의를 했는데 네. 이후에 김 위원장이 다시 사의를 자신은 표명한 적 없다고 말을 바꾼 것에 대해서도 윤 후보가 굉장히 분노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윤 후보가 측근들과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행보는 나에 대한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썼다고 하니까요. 네네. 네, 분노가 어떻게 결정에 물론 작용할지. 이제 쿠데타 발언에 대해서 이제 선대위 쪽에서는 좀 급하게 수습을 하긴 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제 격앙돼 있는 상태다라고 저희가 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하나 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사실 저희 이제 브리핑 시간이 끝나고 제작진하고 잠깐 이제 대기실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물으시길래 제가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친이 쿠데타 형식을 띠고 있긴 한데 김종인 네, 위원장이 그렇죠. 단행한 네. 후보도 모르게 이제 결단을 해서 해체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성격을 부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쿠데타라는 거는 원래는 역사 속에서는 보통 다수파가 합니다. 네. 이게 그렇죠.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 소수파의 쿠데타는 보통 금방 진압을 당하기 때문에 네네. 다수파가 보통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나 혹은 이제 추진하려는 어떤 목표에 대해서 속도를 내고 싶을 때 네. 일종의 친이 쿠데타를 단행해야 그게 성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몇 안 되게 소수파 쿠데타가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일테면 조선 왕조 때 세조가 한 명에와 손잡고 단행을 했었던 계유정난 같은 경우 네. 그때는 뭐냐면 상대 정파의 우두머리급들을 신속히 제거한다. 네. 이런 논리가 성립할 때인데 근데 지금은 윤석열 후보가 상대 파트의 카운터 파트이기 때문에 그걸 제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윤석열 후보가 공인하는 상태에서 그게 단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로는 그 방향에 맞춰서 갈 것 같지는 않다. 네. 이걸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김혜령 선대위 대변인이 오늘 오후 5시 20분쯤 기자들에게 후보가 현재까지도 숙고 중이어서 오늘은 당사에 오지 않을 것 같다. 국민들과 언론인들께서 우려가 깊으신 만큼 수괴를 통해 내일은 얼굴을 뵐 수 있을 것 같다. 늦어도 내일을 넘기지 않고 윤석열 후보가 입장을 발표를 할 것이고 당사에서 그렇게 된다면 당사에서 발표를 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일 발표를 한다 그러면 저는 좀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게 네. 내일 이제 오늘 원래는 의원총회를 소집하려고 했었던 재선 의원급들이 내일 의원총회를 소집하겠다. 의총 소집 요구했습니다. 네. 지금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의원총회 소집이라는 거는 어제 상황의 재현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준석 대표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연결이 사퇴하라는 됩니다. 겁니다. 예. 그런 연결 관계를 봤을 때 윤석열 후보의 그 결심 방향이 이준석 대표를 품고 가는 방향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걸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배제하고 김종인만 안고 간다.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느냐? 쉽지 사실 않죠. 쉽지 않죠.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형식상으로는 김종인 위원장을 재신용하는 모양을 잡지만 실질적으로는 김종인 위원장이 시도했던 것들이 실패하는 모양새로 갈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윤 후보 측의 김경진 선대위 공보특보단장 그다음에 김용남 잠시 후에 저희들 4인 사색 토론 때 7시경에 있는 4인 사색 토론 때도 참여를 하실 텐데요. 당내 8명 김경진 선대위 공보특보단장은 당내 10명 중 8명이 이 대표의 백의종군을 원하고 있다. 물러나라 이겁니다. 네. 예,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
김경진 단장은요, 또 이 대표가 물러나면 2030 지지율이 떨어지진 않겠느냐라는 지적에는 이 대표 역시 박근혜 대선 후보에게 발탁돼 벼락 출세한 사람이라며 2030을 대표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권성동 사무총장도 이 대표가 당의 분란을 조장하고 해당 행위를 한다고 비판을 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대표와 그 주변의 몇몇을 제외하고는 당 내에서 거의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이제 총공세를 하고 있는 양상인 것이 총공이에요, 총공. 네. 그 김용호 전 국회의장 같이 당의 이제 큰 어른이죠. 고문급의 큰 어른들까지 이 싸움에 가세를 하고 있는데 김용호 전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그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기성 정치인 뺨치는 수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네. 젊은 꼰대가 따로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의 행동에 대해 또래 몇몇 젊은이들에게 틈나는 대로 물어봤더니 고개를 저으며 철이 없다는 어른스러운 대답을 돌려줬다라는 걸 보니까 이제 김경진 특보하고 연장선상에 있는 발언이죠. 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준석 대표의 행동이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많다라는 얘기니까 네네. 하나의 어떤 단일 대오를 이루고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이제 맹공을 퍼붓는 그런 지금 양상이 굳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용남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공보특보죠. 김용남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쿠데타적 성격이 내부적으로 있다. 네. 라고 김종인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의 선대위 해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쿠데타는 정권을 내놓든지 전권을 내놓든지 네. 아니면 네. 진압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쿠데타는 그런 거죠. 쿠데타라고 성격 규정을 한다면 김용남 전 의원의 얘기는 진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네요. 요즘 좀 참고로 삼아볼 만한 그 사극 드라마가 KBS에서 이제 태종 이방원이 방영이 되고 있는데 비슷한 시도를 이제 고려 말에 당시 이제 정몽주가 예. 이성계의 승인하에 정도전을 치는 일종의 친위 쿠데타를 기획한 적이 있습니다. 네. 물론 승인을 얻지 못해서 실패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네. 저는 내일 그 발표를 한다면 그 발표의 시점인데요. 의총을 먼저 하고 윤석열 후보가 발표를 한다면 1년의 진압 과정이 될 개연성이 크다. 그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먼저 그 선대위 관련해서 일정한 입장을 발표를 한다면 그 입장에 따라서 의총 결과가 정리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의총을 지렛대 삼아서 쿠데타를 진압할 것이냐 아니면은 일정하게 김종인과 이준석을 분리하든지 또는 전체적으로 다 진압을 하든지 단기 필마로 개썰매 필요 없다 단기 필마로 간다라든지 입장이 정리된다면 분리하든지 아니면 전격적으로 다 수용을 하든지 한다면 윤석열 후보가 먼저 할 겁니다. 순서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의총에서 나올 얘기는 뻔하거든요. 이준석 그렇죠. 사퇴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먼저 하게 되면 의총은 취소가 되겠고요. 네. 윤석열 후보가 먼저 입장 얘기하면 의총은 취소될 겁니다. 의총을 먼저 하면 의총에서 나온 사퇴론을 가지고 그 입장을 받아서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는 그렇겠네요. 방식을 취하게 될 겁니다. 예. 뭐 예측컨대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 자, 잠시 후에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고 지금 국민의힘 사태 이 힘겨루기 한번 직접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민의힘 사태에 국힘 사태에 다 뉴스가 가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오늘 신년사도 냈어요. 555 뭐 이런 것도 내고 했는데 네.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도가 좀 덜 되긴 덜 했는데요. 되고 있죠. 그래도 좀 그래서 짚어봐야 해야겠죠.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4대 위기를 극복하고 이른바 555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강조했네요. 네, 이 후보는 오늘 경기도 기아 오토랜드 광명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지금 4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4대 위기로는 코로나19, 저성장과 양극화, 기후 문제 및 기술 경쟁, 그리고 글로벌 패권 경쟁을 꼽았습니다. 이를 유능한 추진력과 실용적인 자세로 극복해 종합국력 세계 5위, 국민소득 5만 달러, 그리고 코스피 5천까지 555 시대를 열겠다고도 약속했는데요. 이 공약을 두고 17대 대선 당시에 이명박 후보의 747 공약이 있었죠. 연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강국 진입 목표가 떠오른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747 공약은 누가 봐도 당시 불가능한 소리였다. 그것과 비교하진 말아달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오늘 이 후보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냈는데요. 설전 당연히 가능하다. 규모는 25조 원에서 30조 원 정도가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정책 행보를 지금 해가 바뀌자마자 펼치고 해나가고 있는데 있어요.
제가 이제 비평가로서 봤을 때는 555 공약이 747 공약을 연상시킬 거라는 거를 생각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역으로 일부러 연상시킬 수 있을 것 같은 맥락을 깔아뒀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대선의 앞으로의 구도가 747 공약이 펼쳐졌던 2007년 대선의 역방향의 구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명박 후보가 그 당시에 실용 경제를 앞세워서 거의 이제 수입 수준의 소위 말하는 이제 거의 압도적인 승리를 끌어갔던 그렇죠. 거를 이제 그림을 그릴 거고 이번 대선이 예전의 대선하고 굉장히 성격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과거 이제 한국 진보는 보통 이제 이념 진보로서의 대선 캠페인을 펼치고 반대로 이제 보수층에서는 실용 보수를 앞세워서 보통 대선을 치렀습니다. 네. 근데 이번 대선은 정확하게 그게 반대로 뒤집혀 있는 양상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 측이 이념 보수의 성향을 띠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실용 진보의 성격을 가져가고 있는데 네. 그걸 좀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비평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날의 칼이 있습니다. MB를 떠오르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양날의 칼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또 받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양날의 칼이 있죠. 또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 다음을 이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다음이란 무엇인가, 실용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게 될 텐데 실은 이런 공세적이고 공격적인 정책 행보 지금 점수를 상대방이 잃고 있는 동안에 따박따박 한 집씩 개가하면서 한 집씩 그렇죠. 내듯이 네. 지금 한 집씩 내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소위 그 대장동 관련해서 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휴대폰 통화 기록 포렌식 과정에서 여야 인사들 이름이 두루 나왔습니다. 네, 유동규 씨가 창밖으로 버린 휴대폰을 포렌식했는데요. 우선 박근혜 정부 인사인 최재경 민정수석 50억 클럽에 거론되고 있죠. 네. 그리고 박관천 청와대 행정관까지 이제 통화한 기록에서 이제 나왔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재명 후보의 성남 라인 최측근 인사인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과 김용 총괄 부본부장도 유 씨와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여러 차례 유 씨와 통화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본부장이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 아니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네, 네. 그렇죠. 지금도 이제 선거 캠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좀 수행하고 있는 일종의 이제 중간 관리자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치면 유동규 씨가 이제 그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실상 실권자였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입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유동규 씨의 이제 녹취록이 검찰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되고 이랬을 때 상황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대응 방향을 정하려는 그런 식의 이제 준비는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이제 그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화천대유와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증거가 되기는 여전히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검찰 수사가 조금 더 진행이 돼봐야 그게 이제 넓혀질 수 있을지 여부가 좀 가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변호사로서 이거를 쭉 보면 내용은 뭐 차치하고요. 내용은 뭐가 나올지 더 지켜봐야 될 텐데 이거 누가 알려줬지? 이거 언론에 어떻게 나갔지? 이거 수사 기록인데 수사 정보인데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당사자들도 그렇게 뭐 의문을 그래요?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자들도. 네, 예. 그러네요. 박관천 전 행정관이 수사기관이 공무상 기밀을 누설했다며 검찰을 직격하며 대검 감찰본부에 민원을 발빠르게 제기했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거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텐데 자칫하면 검찰이 선거 개입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도 이제 피의사실 공표 건이 우리 사회에 네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네. 검찰이 예전처럼 대놓고는 못하고 네. 조금씩 흘린다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통화 내용은 뭐 나름 되게 핫하잖아요. 보기에 네. 내용을 떠나서 형식 자체만으로도 핫해서 자 결혼을 앞둔 30대 한전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전신주에서 작업하다 감전사고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지난해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곳이 한전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법이 곧 시행되는데도 자꾸만 이런 비극이 반복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내일 저희
임자원 변호사와 함께 사람과 일 코너에서 한 번 더 깊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가 김종인 위원장만 남고 해체되었습니다. 이제 김종인 위원장 뜻대로 선대위가 재편될지 아니면 반대로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에서 배제될지 윤석열 후보의 선택만 남은 상황인데요. 내일 입장을 발표하겠다라고 김예원 대변인이 예. 아까 5시 20분경에 발표를 했고요. 이런 가운데 이준석 당대표 책임론도 당 안팎에서 거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퇴하라 이런 목소리인데요. 자, 이준석 대표와 함께 위드 준스톤 해서 그 대변인 선발 예. 전을 했고 여기서 대변인으로 선발되신 임승호 대변인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고 글 썼을 때도 스튜디오로 모셨었는데 이럴 때만 오네요. 이럴 때만 예. 어려운 시기에 어쨌든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시사 프로그램들 전부 다 아무도 안 나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곤란하시니 저도 곤란합니다, 사실. 다들 입을 무겁게 자물쇠로 잠그신 상황인데 어쨌든 오늘 우리 이준석 대표 쪽 입장은 임승호 대변인께 그리고 또 소위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김용남 전 의원 이야기는 조금 이따 7시에 있는 4인 4색 토론 때 같이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황 또 막 다른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데일리는 김종인 배제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또 다른 신문에서는 금시초문이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오늘까지 상황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좀 정리 좀 해 주시죠. 이준석 대표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것들이 일단은 받아들여진 모양새인데 일단 해체까지. 예, 선대위 내에서 지금 어떤 투쟁이 있는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까지 배제하고 네. 철저히 후보 중심으로 가야 한다. 네. 내지는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대립되는 상황이라서 네. 계속해서 좀 오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국민들께 좀 많이 죄송한 상황입니다. 네. 내일 의총 재선 의원들이 간담회를 하고 20명이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근데 김기현 원내대표도 지금 자리를 내놓지 않았나요? 내놓았는데 이게 네. 다음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는 수행하는 것으로 직무는 수행하는 김기현 걸로. 원내대표도 밝혀서 그러면 이제 내일 윤석열 후보가 내일 입장을 낸다고 했으니까 예. 아까 브리핑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의총을 하게 되면 어제 의총 상황을 보면 예. 이준석 책임론이 의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제기가 됐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의총을 먼저 하고 윤석열 후보가 입장을 낸다면 의총에서 이준석 대표의 사퇴론 등 책임론이 많이 터져 나올 것이고 어제의 상황과 이 반복된다면 그걸 지렛대 삼아서 윤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배제하는 쪽으로 선대위를 정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선대위에 이준석 대표가 참여하는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지속적으로 조건과 상관없이 일단은 복귀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네네. 선대위에 어떤 이준석 대표를 포함시키느냐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네. 방금 상황을 보면 중진 의원들 모임에서 네. 일부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해당 행위를 했다라는 네, 의견들이 해당 행위라고 나오고 얘기를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견들이 만약 윤석열 후보가 수렴하여서 어떤 당대표 사퇴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상황이 된다면 네. 저는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기존의 태도를 보자면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대표를 스스로 물러날 일은 없어 보여요. 예. 뭐 이준석 대표랑 같이 통화하고 만나고 어제 오늘도 그런 상황이 있으셨죠. 어제도 지속적으로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저도 대표실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는 네네. 많이 나눴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사퇴론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어떤 책임 있는 분들의 집합체에 통해서 공식적인 의견으로 나온다면 이준석 대표도 거취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야겠죠, 당연히. 네. 근데 네. 지금 상황은 보면은 선대위 어떤 말단지책을 맡고 계신 분들이 네.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 개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당대표나 당지도부 입장에서는 일부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반응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반응해서도 네.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지금 오늘 흘러가는 상황을 보니
어떤 집합체의 의견으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사퇴론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내일 의총이 굉장히 예, 분수령이 그런-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는 어제 오늘 본 바에 의하면 사퇴 네. 의사는 없습니다. 사퇴 의사 예. 없죠. 예. 저도 이준석 대표의 성정을 조금 아는데 잘 사퇴할 아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그 당내 공적 책임을 맡고 있지 않은 분들의 그런저런 의견들은 뭐 그렇게 취급할 수 있는데 오늘 권성동 사무총장이 사퇴하지 않았고 다른 분들이 다 당직을 사퇴했음에도 예. 불구하고 권성동 사무총장은 선대위 직책만 사퇴하고 당직을 사퇴하지 않았고 해당 행위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권성동 사무총장 입에서 나왔단 말이죠. 우선 첫 번째로 사무총장 직을 사퇴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제 국민의힘 의총에서 의원들이 단체로 당직을 내려놓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사퇴 여론이다라고 했는데 네. 사무총장직은 내려놓지 않는 것으로 보인 상황에서 그렇죠. 그러한 어제의 의총에서 의견이 선언적 의미가 되어버린 것이죠.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네네. 뭔가 좀 국민들께 과연 어제 의총의 의견이 무엇이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1시간 전에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해당 행위라는 것을 권성동 의원의 말을 확인했는데요. 네. 저는 조금 모순적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지속적으로 얘기해왔던 선대위 메모드 털을 깎고 작고 슬림한 선대위로 가자고 지금 조직을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아예 선대위를 메머드는 옆으로 퇴역시키고 예. 개썰매든 말이든 슬림하고 속도감 있는 선대위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죠. 그러니까 행동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요구했던 것으로 가고 있으면서 어쨌든 이준석 대표의 그런 발언들은 해당 행위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순이다. 예.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김경진 상임 공보특보는 당에서 7, 8하는 이 대표의 백의종군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김용남 전 의원은 쿠데타의 성격이 있다고 본다. 쿠데타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종인 위원장의 이 해체 발언, 그 윤 후보를 굉장히 무시하는 듯한 여러 가지 또 발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예, 뭐 김용남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직접 김종인 위원장에게 강하게 그립을 잡아달라고 하면서 선대위에 네. 전반적인 권한을 맡긴 상태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당연히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김경진 전 의원이 뭐 10명 중에 7, 8명이 이준석 대표의 백의종군을 원한다라고 했는데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사실. 네. 왜냐하면 김경진 의원과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분들이 가까이 지낼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네. 임승우라는 사람이 주변에 10명 정도 물어보면 또 다른 얘기가 7, 8명 사이에서 그렇죠.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주변 피셜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데이터를 보지 않고 주변에 물어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번 총선에서 내 주변에는 문재인 대통령 다 싫어하더라 예. 라고 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주변의 어떤 의견보다는 정확한 데이터와 여론조사가 최근에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네네. 책임론에 대해서 네. 뭐 당연히 당 구성원 전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긴 하겠지만 음. 그래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방송에 나와서 주변 PCR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데이터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사퇴할 의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떤 얘기까지 나왔느냐면 최고위원회를 무력화하는 시나리오가 검토된다라는 얘기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지금 현재 지도부가 대표와 최고위원이 9명인데 김기현 원내대표하고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 사퇴하면서 산술적으로 7명만 남았고 이 가운데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중 3명이 추가로 사퇴하며 그러면서 사퇴가 거론되는 몇몇 분들이 있어요. 예. 조수진, 뭐 김재원 또 또 다른 플러스 두 한 분이 명 더 정도 있어. 하면 된다. 한 명 정도 네. 더 하면 의결 정석수 5명 이상을 채우지 못하게 돼서 최고위원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그냥 간담회 수준으로 격화되면 사실상 대표로서 자리를 지킨다고 하더라도 의사결정을 못하는 대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최고위원회 무력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거 당원 당규상 가능한 겁니까? 당연 당규상 해석의 문제인데요. 그 최고위원이 만약에 어떤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정도로 사퇴하는 상황이 온다면 네. 당원 당규의 해석상 이준석 당대표가 직접 그 빈자리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할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기 아, 바로 때문에 지명할 수 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겠지만 네. 이런 식의 해석을 통해서 어떤 최고위원들의 사퇴를 통해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종용하는 해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네네. 당원 당규 해석상
뭐 이준석 당대표가 바로 지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해석상의 문제지 그것이 뭐 정해져 있지는 않은 문제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김용호 전 그 국회의장도 어제는 그 윤석열 후보 다 바꿔야 된다. 그 가능한 일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사람을 어떻게 다 바꾸 전신 성형을 하라는 네. 얘기인데 그게 가능한지 마음속까지 전신 성형하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준석 후보도 당 대표로서 그러면 안 된다. 젊은 꼰대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 대표는 무한 책임인데 지금 아무리 선거 전략이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가 맞다고 하더라도 당을 이렇게 두동강 나도록 쪼개는 것이 당 대표로서 적절한 처신이냐 이런 그 질타가 있습니다. 흔히 이런 내용 속에 빠지면 크게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아요. 유형이 하나는 네. 어떤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킬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부터 반성하는 분이 계신 것 같고 네. 재물을 찾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재물을 찾아서 자신은 뒤로 숨고 자신에 대한 과오를 다른 분에게 쏠리게 함으로써 재물을 올려서 마녀 사냥을 하려는 분들이 있죠. 저는 네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당 구성원 모두의 책임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의 잘못을 꼬집으면서 재단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행위가 과연 국민들께 어떻게 보일지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준석 후보가 하자는 대로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하자는 대로 선대위 해체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준석을 찍어내려고 한다. 이게 너무 모순적이다. 이런 말씀 아까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선거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선거 때문이 아니라 선거 이후에 당내 주도권 다툼, 구체적으로는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놓고 당 대표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시도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뭐 저는 특정 인사가 누군가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이준석 대표도 윤핵관 문제를 거론하면서 네. 지방선거를 지방선거를 분명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네. 저희가 모두 명심해야 될 것은 이번 대선에서 지면 지선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지난 대선에서도 시기적으로 조금 뒤에 지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이 굉장히 전멸했거든요. 근데 네.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치러지고 약 3개월 뒤에 지선이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선을 생각하면 어리석은 생각이다. 사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돼도 또 당선이 안 돼도 정치적으로는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당선이 되면 되는 대로 윤 후보가 당선자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자신과 대립했던 일정하게 대립의 양상을 보였던 이준석 대표의 힘을 정치적 힘을 빼려고 할 것이고 낙선이 되면 낙선되는 대로 당 대표의 책임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지금은 이준석이 자기 정치를 통해서 자기 세력을 만들어 놓는 것이 당선이든 낙선이든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정치 너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준석 대표가 자기 정치 하려고 했으면요. 뭐 네. 제주도, 부산 갈 필요도 없었고요. 그냥 네. 선대에 아무런 불만이 있어도 지방 돌면서 당무 네.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사실은 잘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후보에게 네. 정권을 맡기고 혹여나 낙선하더라도 자신의 책임을 조금 지우면 됩니다. 하지만 네. 어찌됐든 지금 이준석 대표는 정치적으로 큰 리스크를 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 정치를 한다는 것은 좀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이대남만 끌고 가면 된다. 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해석이 있다면 굉장히 좀 어리석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리석다. 이준석 대표가 흔히 이대남의 표심만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네. 이대남 표심, 이대녀 표심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흔히 우리 네. 정치권을 보면요. 네. 특정 성별과 특정 세대를 골라가지고 뭔가 핀셋처럼 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그거를 탈피하자라는 겁니다. 네. 뭐 지난 경선에서 모 후보가 굉장히 이대 여들의 표심을 끌어올린 지점이 있었는데 그 지점은 어떤 이대 여들을 위한 공약이 아니었고 성범죄자 처벌 강화나 네. 화학적 거세를 언급했기 때문에 이대 여들의 표심이 올랐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도 청년들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이슈를 가져가자는 것이지 네. 이대남만의 표심으로 절대 이길 수 있는 선거가 아닙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좀 이 예민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한간에 이렇습니다. 아니, 후보 빼고 다 바꾸자는데 지금까지 김종인 총괄이 했던 얘기도 후보가 문제다라는 얘기고 김형호 전 국회의장도 후보가 거의 전신성형 수준의 마음까지 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후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선대위를 해체할 게 아니라 후보를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제 장성철 교수는 네. 와서 개인적으로는 후보를 교체하지 않으면 정권 교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뭐 네. 공당 대변인으로서 굉장히 난감한 질문이지만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던져봅니다. 장성철 교수님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이라서 저도 어제 라이브로 봤는데 좀 네. 많이 나가시길래 좀 많이 당황했어요. 나갔다.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일 수 있고요. 네네. 뭐 어쨌든 후보 교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 민심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네. 실제로 후보 교체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향후 당의 선거가 의미가 없어지는 네. 상황이 네.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어떤 선거가 나오더라도 네. 전례가 남기 때문에 네. 선거의 어떤 민주적 정당성 자체가 훼손되는 문제이기 네.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뭐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혀 고려치 않는다까지. 지금까지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 12월 31일 교통약자 편의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운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드디어 통과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장애인 편의증진법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한계가 있는지 짚어보고요. 무슨 한계가 있길래 여전히 또 지하철은 또 우리 장애인분들이 또 세우셨는지 그런 시위를 여전히 하는 이유가 뭔지까지 차근차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이형숙 공동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어떻게 오늘 이렇게 전동 휠체어 타고 오셨는데 TBS까지 오시는 길은 어떠셨습니까? 네, 지금 저상버스가 여기 오는 것이 없어서 저는 지하철 타고 한 1.5km를 휠체어로 달려왔습니다. 아, DMC역. 예, 예. 예, 거기에 엘리베이터는 있죠. 예, DMC는 엘리베이터는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로 올라오셔서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얘는 걸어왔습니다. 휠체어로? 원래는 만약 버스가 된다면 아마 저희가 네네. 제가 해화동에서 왔는데 여기까지 네. 오려면 환승을 해야 되는데요. 환승하는 곳에 저상버스가 없어서 아. 지하철이 오히려 낫습니다. 아, 그리고 DMC에서 여기까지는 그냥 휠체어로 그쵸. 이렇게 오신 거예요. 네. 오시는 동안에 불편함은 없으셨어요? 도로가 아무래도 네. 좋지 않아서 네네. 차도로 왔다가 또 도로로 왔다 이렇게 왔죠. 그러니까 차도 인도를 이렇게 맞아요. 고개하듯이 네. 오셔야 되고 맞아요. 아, 저도 엊그제 운전하다가 휠체어 그 장애인분이 휠체어가 이렇게 밤길에 가는데 뒤에 경광등이라도 좀 제대로 켜져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경광등이 켜져 있지 않아 가지고 앞차가 싹 지나가고 나서 저도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불편한 상황인 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인도는 너무나도 좀 다니기에 불편하고 오히려 차도가 전동일차 다니는 좀 안전한 것 그렇죠. 보도블록이 같아요. 단차도 굉장히 큰 게 많고 네. 요새 송영길 대표가요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체감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다리 다쳐가지고 휠체어 예, 타고 제대로 계시는데. 그러면은 좀 그 이동권을 접근권을 네네. 좀 잘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12월 31일 날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법 흔히 뭐 교통약자법 예전에 그쵸. 우리 편의증진법이라고 주로 예, 많이 근데 얘기했었죠. 요즘 이제 교통약자 편의증진법 이렇게 예, 좀 예. 하고 교통약자 편의증진법이 드디어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교통약자 편의증진법에 사실은 저상버스 의무화나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라든가 특별교통수단이 뭐죠?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 흔히 말하는 장애인 콜택시라고 아, 하죠. 장콜. 예, 예. 예, 여기 이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그런 것이 의무화가 돼 있지 않아서 네. 저희가 올해 6월에 그 개정안 발의에 모든 대폐차 시에 저상버스를 의무화하는 것과 그러니까 버스를 대체하거나 폐차했을 때 새로 사는 버스는 새로 도입된 버스는 모두 저상버스가 의무화된다. 그렇죠. 아유, 되게 좋은 건데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라고 장콜. 이제 하는 여기에 운영비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동지원센터가 있어요. 네네. 예, 광역이동지원센터의 네. 운영비를 네. 의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네. 지원하라는 것을 좀 넣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모든 버스는
시내버스입니까? 아니면 일반 그 예.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도 대상이 됩니까? 현재까지는 이제 버스 종류가 이제 4가지가 있어요. 네. 시내버스, 마을버스, 네. 시외버스, 고속버스. 네네. 근데 이번에는 시내버스만 일단 의무화. 시내버스만. 예. 아 근데 마을버스는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적어도? 그런데도 이제 첫 걸음 띄었습니다, 사실. 아 첫걸음이다. 예. 마을버스도 이용하시는 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을 텐데. 마을버스까지 이번에 넣지 못했습니다. 아 넣지 못하셨고. 자, 근데 여기에 어떤 좀 아쉬움 한계? 예. 현재 뭐 굉장히 좀 나름 진일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쵸.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진일보는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동권의 목소리를 낸 지는 벌써 20년이 됐고요. 20년. 예, 네. 교통약자 편의 증진법은 2005년도에 제정이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15년이 지났는데 이제 저상버스 의무화는 이제 네네.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특별교통수단에서 이 운영비 지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을 네. 꼭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해야 되는데 강행 규정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할 수 있다로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거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네. 1원만 지원을 해도 지원했다고 생생을 낼 수 있는 그런 좀 임의 조항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사실은 우리 사회적 신뢰가 많이 깨진 겁니다. 사실 할 수 있다. 굳이 할 수 있다 하지 말고 그냥 해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지방자치자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예산 분담은 이렇게 하자. 그렇죠. 실제로 이 특별교통수단이 지역 간의 차별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맞아요. 지방으로 갈수록 힘들어요. 시내버스도 없고 마을버스도 어려운 게 지금 이거 대중교통이 어려운 지역에서는요. 네네. 이 특별교통수단이 매우 중요한데 네. 이 지역 간의 차별이 있다 보니까 이 특별교통수단을 타고서 다른 지역으로 가기가 매우 어려워서 이것을 아. 중앙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 중앙정부 예산이 사실은 50% 이상이 좀 부담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는 사실 장애인 이동권이 사실은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좀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콜, 장콜은 예. 이 기초자치단체를 넘어서서 이동은 잘 안 됩니까? 그러면? 그렇죠. 지금 현재는 지방 정부한테 의무화시키다 보니까 네네. 이 지자체에서는 사실은 예산을 좀 지원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거죠. 무슨 도와 도 인접지대에 예. 사는 분들이 이 도의 경계를 넘어서서 좀 멀리 간다든지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장콜도? 예예. 지금 아니, 현재는 그럼 그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까? 아예? 예예. 아예 불가능해요. 그러면 자기 지방자치단체 그 범주 안에서만 그 그럼요. 지역 안에서만 예예. 아니 지금 같이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교통이나 생활권 자체가 사실은 도의 경계라든지 시의 경계라는 게 많이 무의미해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외버스도 있고 고속버스도 있는데 그렇죠. 현재는 시외버스, 고속버스에서는 전혀 저상버스가 없는 상황에서 없고. 저희 장애인들한테는 특별교통수단이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거죠. 네. 근데 그거에 지방자치단체 간 이 격차가 있는데 이걸 해소할 방안이 없고 그다음에 재정 지원 관련해서도 임의 규정으로 돼 있는 것.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지속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지하철을 세우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예. 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네네. 사실은 좀 반영해야 되는데 음. 이번에 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하는 이 국토위에 사실은 기획재정부에서 이거 출석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또 딱 앉아있다. 기획재정부가 요새 여러 군데서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분들도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는 장애인분들도 기획재정부를 못 믿겠다. 일단 그거네. 그럼요. 기본적으로요. 예, 이제는 저희가 이제 이 우리나라의 갑은 기획재정부다.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이요. 많은 분들이 막 싸우다가 담당 부서랑 싸우다가 나중에는 그 담당 부서랑 같이 손붙잡고 기획재정부 앞으로 가요.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작년 12월 29일 날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역에서 시위가 있었어요. 네. 이로 인해서 민원이 75건, 환불 요구가 257건이 발생했답니다. 예. 그다음에 그러면은 12월 31일 날 그 교통약자 편의증진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예. 시위가 있었나요? 그렇죠. 저희가 어제도 또 했습니다. 어제도?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예. 봉독동에 우리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자택이 네네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중심으로 좀 어제도 좀 이렇게 어제는 뭐 이렇게 29일보다는 뭐 가열차진 않았지만은 네. 좀 계속해서 네. 매일 아침 해화역에서
승량장에서 저희가 아침 선전전을 8시에 지금 23일차 되었습니다. 아, 이게 이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시위인가요? 그러니까 어제 했던 건 그런 것이고요. 네. 지금 현재 매일 하고 있는 그 네네. 해화여객 승강장에서 하고 있는 시위는 네. 뭐 기획재정부 장관뿐만 아니라 네. 서울 시내의 대중교통에 대해서도 지금 같이 알리는 네. 선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때는 지금 요즘은 선전전만 하시는 거예요? 예, 매일 아침은 선전전을 하고 또 네. 이제 중간 그 중간 선전전이라는 게 이렇게 홍보물 이렇게 나눠주는 거. 홍보물도 전달하고 저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예. 예, 시민들에게 알리는 말씀으로도 예, 알리고. 그렇죠. 예. 어쨌든 알겠는데 지하철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출퇴근 시간 좀 빼고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세요. 이럴 수밖에 없는. 예. 물론 시민들이 많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이 사회에서 네. 장애인은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렸더라고요. 예. 아침에 출근할 때 장애인은 왜 나와야 되는지, 네, 네. 니네 집에 가만히 있지 뭐하러, 네, 네. 다른 사람들 출근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네. 그럼 뭐 욕설과 함께 뭐 아주 심한 욕설이 많이 심하더라고요. 그럴 수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근데 예. 사실 저희도 출근할 수 있거든요. 네네. 저희는 시민들에게 네. 장애인도 이 사회의 한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예. 알리는 것이고 네. 지금까지 이동할 수 없었던 장애인들이 네네. 이렇게 해서라도 이동해야 된다. 예. 저희는 사실 평생을 이동할 수 없었거든요. 네. 근데 몇십 분을 좀 이렇게 불편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막 이제 항의할 때 저희가 얘기했던 것은 그러면 버스 타시라. 버스는 장애인은 탈 수 없지만 비장애인 여러분들은 타실 수 있다. 예, 좀 불편한데 또 시민들은 또 아니다. 끝까지 이걸 타간다 하더라고요. 누룽지 조아님이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는 거 정말로 필요합니다. 아이 키우며 유모차 밀고 다닐 때 절실했어요. 아무렇지 않게 보도블록에 걸쳐 주차한 차들 때문에 그 무거운 유모차를 힘으로 내렸는데 장애인들은 더 힘들어요. 레오폴드님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아 나이 들면 다 장애인 된다. 힘있고 권력이 있을 때 장애인이 살기 편한 세상 만들자. 지하철은 20분 늦어지지만 장애인들은 20년을 기다려왔다는 사실. 우리 단골손님 여러분들께서도 좀 깊이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형숙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님이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연말 청와대에서 기부단체 대표자 초청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초청받은 구순의 박춘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난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근근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돈이 없어 배가 고팠습니다. 10살부터 경성역에서 순사의 눈을 피해 김밥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돈이 생겨 먹을 걸 사 먹었는데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게 너무나 좋아서 남한테도 주고 싶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이 행복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돈만 생기면 남에게 다 주었습니다. 나누는 일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었습니다. 박춘자 할머니는 15살 무렵부터 매일 남한산성 길목에서 등산객들에게 김밥을 팔아 모은 전 재산 6억 3천만 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에 기부했습니다. 김밥 장사를 그만둔 60대에는 지적장애인 11명을 집으로 데려와 20여 년간 돌봤습니다. 할머니는 셋방을 뺀 보증금 2천만 원마저 기부하고 거처를 옮겨 예전 당신이 기부해서 지금은 복지시설이 된 집에서 평생 돌보던 장애인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영부인이 내민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팔자에 없는 청와대 초청을 받았습니다. 방금 내밀어 주시는 손을 잡으니 어린 시절 제 손을 잡아주던 아버지의 손이 생각났습니다. 귀한 분들 앞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손, 따뜻한 손, 그 따뜻함이 전하는 진심. 어쩌면 우리는 그 따뜻한 손의 감각에 의지해 세상을 살아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데운 손을 내밀고 싶은 겨울 저녁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4인 4색 정치 토론 시작합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김용남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 공보특보님,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님, 노영희 변호사님, 조성주 정의당 정책위 부의장님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뉴스의 90%를 쓸고 가고 있는 국민의힘 사태.
높은 뉴스 점유율. 예.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정정할 게 있습니다. 네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김용남 의원님을 윤언관이라고 했던 것을 정정합니다. 아. 그때 윤 후보의 언저리에 계시는 관계자라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윤핵관이었어요. 아, 네네.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아니 그 전혀 사실과 다른 말씀을 그렇게 방송에서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윤핵관하고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다시 윤언관입니까? 아니 근데 진짜 어제 저녁부터 오늘 저녁까지 시사 프로그램들이 정말 국민의힘 연사를 섭외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다들. 맞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다들 입을 자물쇠로 일단 잠그고 다들 수계산을 하고 계신 것 같아. 뭐 연판장이 돌아갔다는 얘기도 있고 뭐 최고위원회 무력화 시나리오도 조금 아까 나왔고 뭐 2대1 단독 해가지고 김종인 배제 이랬다가 금시초문 뭐 이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해서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국민들도 굉장히 갈피를 잡기가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갈피를 좀 잡아보죠. 먼저 김재석 당협위 도봉갑 당협위원장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정리를 좀 해주세요. 저도 국민의힘 언저리 관계자. 네, 전 윤석열 후보도 아니고 국민의힘 언저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보도된 내용 내지는 거에 기반한 당내 그냥 소식 이렇게 전화를 좀 돌려서 확인을 해보는 상황인데 네. 의견이 너무 많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네. 확실하게 아직 이게 맞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이제 갈등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고 네네. 어떻게든 그 전까지는 갈등이 우리는 사실 뭐 이거는 과정이고 이걸 어쨌든 다 잘해 나가 극복할 것이다라는 좀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긴 했었는데 실제로 갈등은 현존하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나름의 이제 유일한 결론이고요. 네네. 그 가운데서 선대위의 어떤 개편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것처럼 예를 들면 뭐 김종인 위원장까지 전부 사퇴를 하고 후보 하나만 남은 상황에서 새 판을 짜기에는 네. 시간도 여력도 없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까지 가진 않을 거라고 보고 네. 적어도 지금 있는 체제 내에서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이 남아 계신 체제 내에서 최대한 대표도 선대위 비슷한 역할을 해가면서 참여를 해야 될 것이고 네. 그걸 기반으로 또 지금 같이 일하시고 있는 분들이 적재적소에 또 배치되는 형태가 아닐까, 재배치 정도가 아닐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그거는 소개편 정도 말씀하시는데 그런 소개편 하려고 이 난리 굿을 중개편. 중개편? 네, 소개편까지는 아니고. 예, 조성주 부의장. 저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소개편도 아니고 그냥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타이틀만 다 바꿔달고 타이틀만 그대로 바꿔달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서 국민들 네네. 입장에서 왜냐하면 앞에 이제 신장식 MC님도 얘기했지만 너무 큰 올해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벌써 네네. 뭐 언제부터라고 시점을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1, 2주가 아니라 굉장히 긴 얘기였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갈등이 컸던 걸로 이미 인식을 하는데 그 정도로 돌아가면은 좀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네. 주요 직책을 맡으신 본부장 분들이나 그러니까 당내 이제 요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뭐 전면적으로 다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그 가운데서는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겠죠, 당연히. 네, 그 정도로 될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또 우리 김용남 전 의원님께서 후대타적 성격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종인 총괄의 그 선대위 해체 후보를 패싱한 선대위 해체 폭탄이 확 던져졌잖아요. 저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냥 동의를 표시했을 뿐이에요. 어쨌든 동의하시는 거면 그러면 자 어떻게 보세요? 쿠데타적 성격이다 아니면은 뭐 일부 구조조정이다. 노영희 변호사님 이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의 사태. 이준석 대표가 아니 정권을 가진 사람이 행동한 것을 쿠데타라니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네. 근데 김영남 의원 표정을 보니까 쿠데타가 맞나 봐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 시점에서 네. 지금 윤석열 후보의 대답을 기다린다는 얘기를 김정인 위원장이 여러 번 했습니다. 네네. 인터뷰도 오늘 여러 번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윤석열 후보가 답을 안 하고 칩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네. 상황에서 윤핵관의 말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보도가. 네. 그 얘기는 아무래도 김종인 위원장
플러스 이준석이 지금 같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분들을 딱 내 머리에다 놓고 네. 같이 계속 가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윤 후보 입장에서. 윤 후보 입장에서. 네, 왜냐하면 윤 후보가 혼자라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은 네, 윤 후보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은데 네, 지금 이준석 대표도 정말 세잖아요. 네, 세게 나오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준석이 같이 플러스로 무조건 딸려 들어오는 이 패키지 상품을 본인이 안고서 어떻게 컨트롤을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렇게 네. 되면 차라리 그냥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준석 카드를 버리는 쪽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 오히려. 자, 저는 그렇게 그러면은 봅니다. 예. 그러면 제가 우리 김용남 전 의원님 아껴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니, 너무 아끼지 마세요. 그러면 말하자면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 김종인 총괄 얘기대로 하면 후보는 연기하고 가르쳐 여기서 준비해 준 대로 연기하고 본인이 뭐 비서실장 역할까지 할 테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경우의 수를 놓고 보면 김종인, 이준석을 다 모시고 그럼요. 후보가 가는 방법 아니면 둘 다 쳐내는 방법 선별 수거하는 방법 선별 수용하는 방법 그건 안 되겠죠. 어느 쪽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픽 이준석 밀어내기 그건 이런 어렵겠죠. 것도 경우의 수로 보자면 논리적 경우의 수는 세 가지일 텐데 어느 쪽으로 갈까요? 아니 우선 이준석 대표를 향한 네. 그 입장은 명백하죠, 사실은. 근데 이준석 대표가 명백하다는 거부하고 거는 있는 사퇴해야 거죠. 된다. 그렇죠. 예. 같이 못 간다. 예. 예, 같이 못 간다. 예. 이- 아니 이준석 이게 대표에 그 1월 1일 날 저희가 캠프에서 신년 할애식을 했는데 네. 신년 할애식을 할 때만 해도 분위기가 위기감은 아주 팽배해 있었고요. 네. 큰절했죠. 그래서.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성토장 정도였어요. 근데 어제 오전부터는 분위기가 바뀐 게 네. 김정인 위원장도 이제 물러나셔야 된다. 같이 성토 예. 패키지가 그런 되셨네. 그 의견들이 많아졌어요. 네.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공개석상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김종인 위원장께서 윤석열 후보에게 연기를 주문하셨어요. 네, 네. 근데 정작 김종인 위원장 본인께서는 연기를 1도 안 하셨어요. 네. 네. 왜냐하면 선대위가 문제가 있어서 쇄신을 한다 아니면 개편을 한다 대대적으로 그 주도권은 적어도 국민과 유권자가 보기에는 주도권을 누가 쥐고 개편을 하는 게 맞나요? 상식적으로 후보가 하는 게 맞죠. 당연하죠. 예. 당연히 그래야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은 대놓고 본인이 하는 거라는 거를 광고를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은 후보에게 연기를 주문하시면서 정작 김종인 위원장은 연기를 1도 안 하신 거예요. 맞아요.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 밑에서 물밑에서 다 하더라도 후보가 하는 것처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87년 그 6.29 선언 때도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은 거부했었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전두환 씨가 하자라고 했는데 다음 정치를 위해서 대선을 위해서는 노태우 씨가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이제 작전을 짜는데 이번에는 이게 뭐지 싶은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이 노영희 변호사님. 룸을 안 주는 거예요. 이 김정인 위원장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네네. 너무 몰아붙였어. 너무 전략을 잘 못 짜는 건지 아니면 네네. 조금 욕심이 좀 앞서신 건지 네. 윤석열 후보가 앞에 나서서 뭔가 행동하는 본인이 주체적으로 행동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당신이 후보 위에서 내가 다 조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를 하면서 거기 따라라고 지금 보여주잖아요. 네, 그 코너로 확 몰았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양새를 누가 취하겠습니까? 어떤 후보가 정상적이라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따르고 싶어도 사실 이제 못 따르게 만드는 모양새가 돼요. 따르고 싶어도 못 따르는 상황까지 가버렸다. 조성주 부의장이면 어떻게 보이세요? 아니 저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 지금은 이게 적당한 밀당이면 이건 밀당 아니야. 예, 그러니까 적당한 밀당이면 사실 캠프에도 나쁜 건 아니거든요. 예, 예. 뭐 언론 뉴스도 많이 독점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긴장이나 다른 이슈도 지워버릴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지금 누가 봐도 적당한 밀당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도 김종인 위원장이 너무 코너로 모르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예, 후보를 후보는 후보잖아요. 선거에서 체면을 살려줘야 후보는 되는데. 시민 대표성을 사실 시민들의 대표성을 받은 건 후보지 네. 총괄위원장이 아닙니다. 네네. 예, 저는 이제 당 대표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네, 이제 네. 또 당원들과 시민들의 대표성을 받았기 때문에. 정당성이 민주적 그렇죠. 정당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네. 총괄위원장 지금 뭐 총괄 본부장인가 하여튼 뭐 이름이 정확히 총괄위원장. 예, 총괄위원장은 시민 대표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내적으로는 뭐가 여러 가지 물밑에서 실질적인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네. 아까 외적으로 할 때는 네. 당연히 후보가 내세워지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과 시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어느 쪽의 잘잘못에 제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런 민주적 정당성의 어떤 선을 좀 넘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수용하기가 후보 측에서도 자기가 시민 대표성이 있는데 네네. 쉽겠습니까? 지지자들도 저는 조금 고민스러운 그 모양새는 참 고민스러워 보여요.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뭐 정권을 가진 분에게 구테타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인식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선거에 있어서 후보를 제외한 그 어떤 사람도 조연자입니다. 네. 정권은 사실 후보가 갖는 거예요. 네. 그게 선거 캠프에 구성이 됐던 어떤 공약의 선점이 됐던 근데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총괄위원장이 정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상황 인식부터가 잘못된 거죠. 상황 인식이 잘못된 거다. 자, 그러면 제가 예. 그냥 조금 김재섭 덧붙이자면요. 위원장님, 예. 김종인 위원장의 상황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비대위원이셨죠. 그렇죠. 예. 또 본의 아니게 뭐 그렇게 되는. 자, 목소리를 저기 높이셔도 됩니다. 지금 또 뭔가 다른 의견을 내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요. 다른 의견을 내셔야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연기라고 표현한 것은 예. 본인이 어떤 감독과 배우의 역할로서의 역할론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되게 우리가 무대 위에 올라가는 배우 딱 한 명 후보 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네. 그 무대 밑에서 카메라도 조율해야 되고 뭐 라디오도 조율해야 되고 어떻게 무대 상황이 돌아가는지를 총괄하는 사람이 이제 PD 역할이고 네. 말하자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PD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거 무대 아래에서 일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후보는 무대 위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밑에 예를 들면 선대위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이 가진 PD로서의 권한을 활용했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고 네. 김종인 위원장이 당연히 윤석열 후보를 드높이고 윤석열 후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 데에서 어떻게 반대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네. 김종인 위원장이 주도권을 갖는 캠프다. 이건 누가 네. 봐도 후보가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이 원탑이다라는 인식을 줬을 때 네. 그거에 선거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음. 그렇게 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 네. 선대위 내에서도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 정도의 위기의식이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주기 위해서 어떤 선대위의 대대적인 개편을 이야기한 것이고 네. 그거랑 분리해서 후보는 무대 위에서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고요. 이준석 대표 얘기 조금 더 진전을 시켜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나온 그 연판장의 지도부 무력화 시나리오까지 사면초가 이준석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누구나 다 하는 얘기지만 사퇴하라고 백날 얘기해도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사퇴할 사람은 아니다. 맞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문제가 점점 커진다는 우리 손학규 김용남 대표까지 나와서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9명 지도부 일원인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움 정책위 의장이 사퇴하면서 7명 남았고 최고위원. 그중에서 선출직 최고위원이 4명인데 그중에 3명이 추가로 사퇴하면 의결 정족수 5인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최고위원회가 아니라 최고위원들의 간담회 수준으로 최고지도부가 격화된다. 이렇게 당원 당규를 해석하는 쪽과 이준석 대표는 뭐 안철수라도 최고위원으로 지명하면 돼.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권이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 바로 지명해서 최고위원회 최고의사결정기구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준석 대표 말대로 하는 거는 정말 막가자는 거죠. 아니, 당원 당규가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정치. 예, 예. 정치고 최고위원회 구성원 아니면 그 당 소속 현역 의원들 아니면 뭐 또 아무리 정말 넓게 잡으면 당원들의 그 총의를 모아서 당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훨씬
많다고 판단될 때는 그거에 따르는 게 또 정치죠. 네. 그리고 자리가 높으면 책임도 많아지는 법 아니겠어요? 네, 네. 우리가 이임사에서 흔히 듣는 표현이 있죠. 네, 네. 대과 없이 이렇게 임기를 마치게 돼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대과는 그 사람 최고 책임자 본인의 과오뿐만 아니라 네. 그 기관 전체 구성원 누구라도 저지를 수 있는 과오까지 포함된 거예요. 근데 네. 당이 이 지경에 이렇고 지금 원내대표단이 어제 일괄 사퇴를 하고 이렇게 혼란에 빠졌는데 당대표가 난 죽어도 끝까지 사퇴 안 해? 그거 뭐 하자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근데 명분을 준 거는 권성동 사무총장이 본인이 사퇴 안 한 것도 또 하나의 명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자리가 높으면 책임도 큰 법이라고요. 총장이랑 비교할 바가 아니 아니다. 사무총장 안 나간다고 나 당대표 안 나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저는 김재섭 그러니까 위원장님. 위기 상황인 거에 100번 공감하고 네. 그 지명직 최고를 하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법리상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사퇴를 하게 되면 진짜 당은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거밖에 안 나경원 된다고 비대위 생각합니다. 바로 얘기 나오던데 나경원 비대위. 나경원 비대위. 그러니까 참 이게 여러 가지 썰 중에 하나. 그러니까 썰 중에 하나고. 썰 중에 그러니까 하나예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여기서 사퇴를 한다 그러면 누가 봐도 쫓겨나는 방식처럼 보일 텐데 그렇죠. 과연 이게 말하자면 유권자들이 보시기에 그다음에 네. 저도 이준석 대표를 지지해서 대표로 만들었던 2030들이 보기에 네. 이 선거가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하루라도 빨리 당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무거운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하루라도 빨리 정말 하루라도 빨리 이게 뭔가 정상화시켜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 당장 이준석 대표가 이에 대해서 퇴장을 하게 된다, 사퇴를 하게 된다 했을 때는 네. 저는 오히려 그 폭풍이 우리 당을 더 혼란 속으로 빠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진짜 듭니다. 네. 좀 답답합니다. 제가 노영희 바깥에서 봤을 변호사님. 때 네. 정치력을 왜 발휘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는 그런 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를 뽑힌 사람이고 네. 지금까지 잘 해왔어요. 그래서 네. 2030의 지지도 많이 얻었고 지금 이 국민의힘 이렇게까지 올려인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금 문제가 있을 뿐이지 네. 그거는 얼마든지 당원들하고 혹은 지지한 사람들하고 잘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말하는 것처럼 사퇴하는 것만이 끝이다 아니에요. 네. 지금 정말 사퇴하길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앞으로 후보랑 협조해서 후보의 위상을 높여주고 정말로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뭔가를 노력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유연하게 하면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이 동네에 있었잖아요. 왜 못해요? 정치 초년병도 아닌데.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힘을 모아줘야 돼. 왜 서로 지금 감정 대리만 합니까? 서로 선을 넘은 것 같은데. 서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노 있어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 멀리 나갔죠. 아니, 그러니까 쿠데타는 진압을 하든지 정권을 뺏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너무 정신없게. 그 중간에 타협이 있을 수 있나? 근데 예, 진짜 조성주 부의장님. 저도 이제 납득이 안 가는데 저도 지금은 일종의 약간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선을 넘은 건지 아니면 굉장히 아슬아슬한 선에 지금 걸쳐 있는 상황. 내일이나 뭐 이 정도에서 완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네. 저도 좀 납득이 안 가요. 어쩌다가 양쪽이 다 이렇게 파국까지 사람들이 그럴 느낄 필요가 정도로 없어요. 정치력을 왜 아무도 발휘하지 지금 않을까. 바쁜 시간인데. 다들 정치 구단이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아마 시민들 입장에서 납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예, 이게 뭐 단순히 선거 그러면서 이제 임승호 대변인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선대위 해체하고 이준석이 하자는 대로 지금 다 하면서 왜 이준석은 나가라 그러냐. 선대위 해체도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하던 거고 2030 잡아야 된다라고 했던 것도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던 너무 건데. 단순하게 여서 하는 말이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고. 이준석 대표 쪽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인 그러니까 영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 네. 오늘 어째 이렇게 얘기가 조금 갈라다가 말고 하는데 다들 조심하고 계신 것 같아서 두 분이. 네. 자, 여튼 저는 내일 그 의총을 재선 의원들이 오늘 간담회하고 21명 중에서 20명의 의총 소집을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의총 소집하면 나올 거는 이준석 대표 사퇴해라라는 얘기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겠어요? 어제 의총 분위기 보니까. 거의 그렇죠. 반대할 만한 의원이 뭐 하태경 의원 정도. 네. 또 누가 있을래나요?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제 포기했습니까? 아 김기현 원내대표는 김도 진작에 포기했죠. 진작에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김도읍 이분들도 네, 대표 이제 사퇴하라. 사실은 원내대표단 한다 사퇴는 그러면서 포기했잖아요. 선대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관계없어요. 없죠. 근데 네. 왜 사퇴했겠어요? 원내대표단이 일괄 사퇴한 취지는 뭐였겠어요? 네네. 결국엔 당대표 사퇴하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계속 못 들은 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윤 후보가 그 원내 의원총회까지 다 하고 입장 발표를 하시면 분명히 윤 후보가 이제 정치력 발휘해야죠. 그러면. 아. 네. 윤 후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윤 후보의 기존의 스타일은 어쨌든 버티고 돌파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 버티고 돌파하는 스타일이 이 정치판에서도 통할지. 이게 사태가 악화된 원인 중에 하나가 네.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인데 네. 소위 얘기하는 본인들이 킹메이커다. 흔히 그렇죠. 우리 선거판에서 듣는 얘기 있잖아요. 예. 내가 만들었어. 예. 내가 만드는 거야. 이거를 너무 여과 없이 드러냈어요. 네. 그러면서 사실상 그게 후보에 대한 디스가 되는 측면이 많았거든요. 네네. 아니 정말 진정한 킹메이커 고수라면 본인을 낮추고 후보를 올려야죠. 네네. 그래야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판은 내가 짜는 거야. 내가 대통령 만드는 거야. 내 말대로 하면 되는 거야. 아니 이래갖고 어떻게 선거가 돼요? 기본적인 출발점이 잘못돼 있었어요. 예. 자 그러고 나니까 엊그제부터 또 나오는 얘기는 또 이제 뭐 김영남 전 의원님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 선대위가 무슨 죄야? 후보를 교체해야지라는 얘기 하고 그 김종인 위원장도 후보가 잘해야지 후보가 메시지 관리가 안 되고 다 후보 탓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후보를 교체해야지 왜 선대위를 해체? 그러면서 또 그걸 또 간접적으로 안철수랑 단일화해야 돼. 그 후보 교체론 얘기하는 분이 안철수와의 단일화론과 되게 많이 겹쳐 있으시더라고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쪽 다 칠색팔색을 하긴 하는데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조금 태도가 바뀌었어요. 과거에 안철수 후보를 대하는 태도하고는 좀 바뀌었어요. 안철수 후보와의 이 단일화 가능합니까? 아니,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원래도 저 서울시장 선거할 때도 처음에는 입당 제의를 했었죠. 출마하신다고 하길래 안철수 대표가 그럼 입당 와서 입당하고 해라. 국민의힘 입당하고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다가 안철수 대표가 입당을 안 하셨죠. 국민의당 후보로 나가셨고 그 다음에 단일화하면 된다 하고 꾸준하게 단일화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지는 않습니다. 새롭진 않다.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 사람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전에는 뭐 그렇죠. 물론 사이는 꾸준하게 안 좋았어요. 그러나 사이는 꾸준하게 안 좋았으나 단일화도 꾸준하게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단일화 관련돼서 안철수 대표한테 계속 단일화하자라고 말씀을 앞으로도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근데 내가 보기에 김재선 위원장은 너무 나이브한 것 같아. 기본적으로 단일화 얘기는 뭐 계속 나오긴 하겠지만 저는 현실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사실은 지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단일화라고 하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단일화라고 하면 나로 단일화를 해달라고 하는 게 요구겠지만 그렇게 안 해줄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면은 나로 단일화 안 할 것 같으면 안철수 후보가 뭐 하려고 지금 여기서 단일화 카드를 들고 있겠어요. 게다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로 안철수 당신이 영웅입니다. 내가 단일화만 시켜주면 내가 당신에게 모든 걸 해주겠습니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 하려고 안철수 후보가 하겠어요? 그냥 끝까지 갑니다라고 하겠죠. 지금과 지금은 나이브가 아니고요. 그냥 앞선 안철수 대표의 행보를 보면 그냥 유추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안철수 대표 늘 그래왔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지금으로서는 의미 없는 얘기다. 하지만은 조성주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의미 없는 저도 이제 지금으로서는 뭐 큰 의미가 있진 않겠다. 당연히 안철수 후보는 우리 단일화 없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제 고하겠지만 문제는 이제 딴 데 있는 거겠죠. 만약에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쭉 봤던 내홍이 커진다든지 또는 뭐 윤석열 후보가 이제 실점을 좀 더 한다든지 물론 이제 훨씬 조심하겠다 이렇게 지금 그 일종의 애티튜드를 바꾸긴 했지만 전략을 그러니까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는 형국인 예, 거의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뭐두 자릿수까지 왜냐하면 갔어요. 그 밑바닥에는 후보 이전에 정권 교체, 어쨌든 이쪽의 지지율의 가장 큰 그 밑바닥의 베이스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가장 밑바닥에. 네네. 네. 그러면 윤석열 후보로 정권 교체가 힘들 것 같아. 이러면 이제 또 안철수 후보 쪽으로 쏠리는 이제 이게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될지는 사실 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60일 남겨놓고 조직이 없는 그쪽에 가가지고 이게 되지는 않죠. 아니 노 변호사님은 어느 일방이 선거를 포기하고 다른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방식의 단일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단일화 네. 정책연대도 그러니까 있고 뭐가 있겠죠. 2002년 노무현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방식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여론조사 경선 방식의 단일화를 네. 생각할 네. 수 있겠죠. 네. 물론 그 경선 방식의 룰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만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안철수 후보도 충분히 경선에서의 승리 가능성을 높이 자신할 볼수 수 있죠. 있는 자신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상황까지 수가 됐어요. 있어요.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단일화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단일화 그리고 가능성 높아질 수 있다. 안철수 후보도 이번이 세 번째 대선 출마인데 네. 첫 번째는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형태로 끝났고 네. 2017년 대선은 끝까지 완주했으나 3등을 네. 했잖아요. 네. 이번에도 독자적으로 그냥 끝까지 완주한다? 네. 그럼 사실상의 당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잖아요. 근데 네. 문제는요. 그렇다면 이번 선거가 박빙이란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큰 차이가 있으면 모르는데 아니 박빙으로 박빙이니까요. 전이가 될 거라면 음. 한쪽으로 완벽하게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그런 식의 단일화가 이루어진다고 치면요. 네. 사람들이 헷갈려요. 근데 그래서 효과가 나오지가 않아요. 예, 우리 정의당 네.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조금 더 올라가고 네. 윤석열 후보가 조금 실점을 해서 2017년 대선처럼 네. 4대 2대 2. 4대 2대 2. 예. 네. 대략 그때 문재인 후보가 4, 네네. 나머지가 2, 2, 뭐 이 정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21%, 네, 네. 29%뭐 이렇게 했지만 41%, 25%, 20 21%. 뭐 그러니까 그렇게 대략 한 4대 2대 2 구도가 예. 되면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 가장 해피한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한테는 구도상으로 얘기하면은 나쁜 상황은 아니죠. 네. 전체 구도로 얘기하면 다자 구도가 돼버리는 그렇죠. 거죠. 다자 구도는 뭐 진보 정당 입장에서는 나쁜 구도는 아니겠죠. 네.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사실 그런 구도를 원해서 지금 뭐 이 상황을 바라보고 개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이거는 뭐 각자의 플레이어들의 자기 구도가 있는 거여서 네.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아, 네, 네. 그렇다. 자꾸 의미 없다고 그러시지? 저는 없진 않은 것 가능성이 의미가 점점 있어요. 높아지고 있다고 우리가- 보이는데요. 예, 저는 이게 약간 워낙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단일화 게임이 단일화 게임이든 연대 게임이든 예, 만만치 않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은 네. 하는데요. 예. 하여튼간에 내일 윤석열 후보의 입 그리고 그다음에 의총 그 전에 있을지 후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전후 관계로 이미 시간이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윤석열 후보가 어떤 말 나올지가 대략 예상이 된다고 보는데 여튼 뭐 좀 내일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 정말 열심히 그 따박따박 점수를 얻으려고 이재명 후보가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있는데 뉴스에서 많이 다뤄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경 25조에서 30조 바로 하자 이런 얘기했고요. 555 대책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5위 그다음에 5만 달러 그다음에 코스피 5천 가자. 근데 이 555가 이거 MB 747 떠오르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패착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걸 노렸다. 실용주의자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려고 한 거다라고 하는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555 전략. 이재명 후보로서는 뭐 괜찮은 네이밍인가요?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저는 네, 노영희 후보와 변호사님. 차별화를 노리는 측면에서는 네. 오케이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 전혀 그런 종류의 전략이나 이런 그 공약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어쨌든 저런 식으로든 간에 구체적인 공약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555를 나는 하겠다. 물론 그게 달성이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후보 간의 차별화 그다음에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 나는 경제적으로 이런 거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란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좋다. 네. 실제 그러나 그런 것을 달성할 수 있을까는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는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계산이 나왔겠죠. 네. 그러니까 저 정도는 747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안 하고 오히려 555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오히려 저런 전략이 저는 먹힐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네. 747
아니 뭐 저는 뭐 예. 낼 수 있는데 조성주 50조 추경 예, 뭐 부의장. 이런 뭐 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코스피 5천 얘기는 좀 한번 짚고 가고 싶어요. 네, 코스피 5천. 그러니까 747 때 그러니까 당시 이명박 그 후보 시절에 코스피 얼마 간다고 했습니까? 뭐 자기 되면 그때 3천 얘기했었나요? 얘기 3천 얘기했죠. 네, 3천은 지금 근데 돌파했잖아. 안 됐잖아요. 그때 네. 달성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네네. 5천은 저는 조금 대통령 후보로서 언급하기에는 굉장히 좀 적절치 않은 그것이다. 네네네. 약간 그건 공약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공약이라고 하기 어렵다. 코스피 5천을 만들어주겠다.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 되면 네. 이건 사실 공약이라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과연 물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서는 기대감을 심어주고 이랬지만 돌아보면 정권이 대통령의 힘으로 무슨 코스피를 올린다 이런 거는 좀 적절치 않아 저는 보여요. 코스피 5천 아니라 김영남 만도 만들 수 있어요. 아, 어떤 걸로 방법은 간단해요. 작전? 국채 막 찍어내갖고 돈을 풀어.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 세게 일어나면서 아니, 지금은 돈 실물 자산을 무조건 사놔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돈을 갖고 있으면 값어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그러면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막 오르거든요. 지금 테이퍼링 하는 시기 테이퍼링 아니에요? 하는 시기예요. 금리 인상되고. 아니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그렇게 못 하고. 자, 우리 아니 코스피 5천 아니라 5만도 만들 수 있다니까요. 허황된 저는- 공약이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죠. 저는 그 이재명 후보가 말하자면 코스피 5천은 둘째치고 일단 네. 확실하게 올리는 거 두 가지를 한다 그러면 집값은 확실하게 올리실 것 같고요. 전반적인 집값을. 네, 네. 그 다음에 전기료도 많이 올리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문재인 정부의 왜냐면은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크게 비판하는 두 가지 부동산 정책 실패, 탈원전 정책 실패 이 네, 두 가지를 제일 크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네. 못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그대로 답습하는 거 플러스 알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5만 달러 이런 거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고 네. 5천 코스피 5천도 모르겠는데 네. 확실히 부동산 폭등 그다음에 전기료 폭등은 충분히 예측되는 결과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전기료 좀 올리긴 해야 됩니다. 올려요. 네, 지금 사실 우리 올리긴 전기 했어요. 예, 아니 일정적으로 오르는데 그것도 마지못해서 밀려서 지금 올라가는 형국인데 네, 네. 우리 전기료 사실 굉장히 싼 편이고 이것이 맞아요. 전체적으로 산업이나 뭐 기후 대응에 좀 문제가 있긴 아유, 해요. 원전을 더 지으면 그 원전 탈원전을 안 하면 전기세 낮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또 이제 새로운 문제입니다. 네. 예, 새로운 문제인데요. 나중에 정책 관련해서 원전 관련된 정책도 한번 토론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짧았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남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노영희 변호사, 조성주 정의당 정책위 부의장이었습니다. 네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해입니다. 3월 9일이죠.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대선이 비로소 끝이 나게 되는데요. 지난 5년 돌아보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공정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후보 공정과 상식을 얘기했고요. 이재명 후보 성장과 공정 해서 성공포럼, 이준석 당대표 공정한 경쟁 저서 이름 다 공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정에 대해서 분분합니다. 정의론 썼던 마이클 샌델 교수는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정말 공정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같은 단어를 쓰지만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 신장기업은 그래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총 4회에 걸쳐서 TBS 대선기획 선택 2022 공정의 가치를 묻는다 특집 대담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은요, 이준석 현상으로 읽는 우리 시대의 공정과 능력주의. 우리나라의 공정은 항상 능력주의와 연관이 돼 있어서, 근데 또 그 얘기를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소위 이대남을 대표한다는 본인 스스로가 자청하는 이준석 대표란 말이죠. 이준석 현상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공정과 능력주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 철학자 김만권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만권입니다. 네. 사설이 굉장히 길었는데. 아닙니다. 뭐 이게 다 모르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네, 거기 네. 때문에 예, 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튼 먼저 정치 철학자로서 공정이 화두가 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문재인 대통령부터 야당 대표, 대선 후보들까지 다 공정이 들어가 있어요. 핵심 키워드에. 왜 이렇게 공정이 우리 사회의 키워드가 된 겁니까?
뭐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회 전체적으로 공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건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의 공정이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자원과 어떤 권력의 분배에 있어서 그게 양극화 현상이 특히 자원 분배에서 양극화 현상이 너무 심해지고 있어서 이제 이런 공정이 더 화두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게 뭐 1980년대 이후로 우리가 돌이켜 보면 뭐 이렇게 우리 역사상 우리 뭐 인류의 역사상 가장 불공정한 시대 중에 하나가 또 오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돌이켜 보면 뭐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도금 시대라고 해서 네. 네. 인류가 풍요롭지만 아주 불평등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네.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제2 도금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도금 시대, 겉만 화려한. 예, 그렇죠. 예, 겉만 화려한, 겉만 번쩍인다는 거죠. 옛날 말로 금맥기 먹였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예, 바깥에 금색으로 반짝반짝하는데 예. 알고 보면 그게 엄청나게 뭐 이렇게 풍요로운데. 네. 정작 인류는 풍요로운데 사람들 사이 관계를 들여다보다 보면 그 어느 때보다 불평등한 시대. 네. 이제 그런 시대가 또 이제 등장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 자원의 분배가 특히 양극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네. 그런 기회, 이제 분배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향한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공정이 더 화두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 예.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더 강력하게 우리 사회를 불러냈다. 근데 이제 공정 사전에서 찾아보면 공평할 공, 바를 정이에요. 공평하고 바르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공정이 뭐 기회, 절차, 결과 이런 부분들을 다 공정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회도 공정해야 되고 절차도 공정해야 되고 결과도 공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대체로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 정말 저는 그 잘 만든 거라고 보는데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근데 공정은 기회나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방점이 찍혔단 말이죠. 근데 원래 이제 공정이라는 이 개념 자체는 이게 기회든 절차든 결과든 다 분리는 될 수 없는 거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회가 제한된 사회에서는 그 기회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네. 특히 우리가 뭐 사회를 생산과 분배 체제라고 생각하면 서로 많이 만들어내자는 데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거든요. 그렇죠. 많이 만들어주면 좋으니까. 네. 근데 언제나 사회가 불화를 겪고 사회가 서로 사람들이 다투기 시작하는 건 언제냐면 무언가를 나누기 시작할 텐데. 분배 그게 시작할 그렇죠. 때. 그게 내 몫이 얼마인가. 네. 그런데 특히 어떤 내 몫이 너무 그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시대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양극화되어 있는 시대에 내가 그 자원을 분배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안 받을 수 있는 것인가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 뭐 기회가 공정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런데 그런 기회를 공정하게 주려면 당연히 절차가 공정하게 세팅이 그렇죠. 돼야 되는데 예. 일단 그 절차가 공정하게 세팅이 되지 않으면 기회 자체를 공정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그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절차가 공정했다고 해서 결과가 공정한 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예. 뭐 인과관계에 딱 있진 않아요. 항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는 또 자본주의 사회이기도 하지만 민주적인 사회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민주주의 사회 같은 경우에는 설령 내가 능력이 좀 더 남들보다 떨어진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자원이나 권력을 덜 분배받을 자격이 있는 건 아닌 사회거든요. 누구나 평등하죠. 누구나 예. 평등한 사회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사회 속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유를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자원들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들이 보장되어 있는데 네. 그러려면 결과 속에서도 그걸 보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들이 세팅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전체적인 공정성의 논의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일단 기회가 공정하면 네. 이제 결과에서 나오는 차등을 이제 바라보지 않는 거죠. 인정해요. 예,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가 그 기회 속에서 내 능력이 안 됐으니까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예, 그렇게 물러서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회에 지금 만연해 있는 자기 책임의 윤리. 자기 책임. 예, 내 인생 네가 잘못한 거지. 네 인생 네가 책임져. 그렇죠. 예, 네. 이 네 인생 네가 책임진다는 이 자기 책임의 윤리가 겉으로는 하나도 잘못된 게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사회가 개인의 실패에 책임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려면 예. 뭐하러 사회를 우리가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정부를 왜 만들고? 그러니까요. 예. 이게 알고 보면 또 이게 각자 도생의 윤리거든요. 네가 알아서 살아남아라. 네. 그런데
이게 되게 신기하게도 198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퍼져나간 윤리예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윤리인데 이 윤리가 어디의 윤리냐? 지구적 시장의 윤리거든요. 지구적 시장, 신자유주의적. 시장의 윤리. 예, 예. 그런데 이게 지구적 시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자꾸 지구적 시장을 만들려고 하면 국가가 자꾸 사람들을 보호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자꾸 이제 그 자기 보호의 책임을 국가에 나눠지게 하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다 지기도록 만들면 만들수록 이제 국가의 보호는 낮아지고 시장의 통합성은 높아지겠죠. 시장의 통합성이 예. 높아지고 시장 경쟁은 개인이 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나온 결과는 다 네 몫이야, 네 책임이고. 그러니까 그쵸. 각자 예. 거기에 맞춰 살아.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 책임의 윤리가 지배적이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실패했을 때 사회에 대해서 자꾸 책임을 묻는 그런 문화도 잘 없고 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20, 30대가 그런 문화 속에서 처음 큰 세대고 네. 처음 자라는 세대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려울 때 사회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는가에 대해서 네. 이제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물러나게 되는데 사실 이게 이 자기 책임의 윤리 속에서 능력주의가 이제 늘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기 책임의 윤리는 곧바로 능력주의로 가는 지름길이죠. 그렇죠. 자기 책임의 윤리와 능력주의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예, 이게 동전의 뭐, 앞뒷면이에요. 예. 결과적으로.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고 그러면 그 속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분배받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뒤처지는 건 당연하고 분배받지 못하는 건 당연해 버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양극화 시대에는 결국은 우리가 이 능력주의를 만든 마이클 영 같은 경우에는 능력주의가 사실은 상위 5%를 위한 윤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위 5%. 예, 상위 능력 5%. 있는 예, 상위 5%. 5%. 예. 그런데 또 반대쪽에서 이제 다니엘 마코비치라고 하는 능력주의의 함정, 우리나라에는 엘리트 세습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예, 들어있는데요. 엘리트 세습. 근데 예. 그 책에서 마코비치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실은 알고 보면 능력주의는 또 상위 1%를 위한 윤리다. 아, 5%도 아니라 1%를 위한 윤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 그러면 근본적으로 능력주의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기본적으로 아주 소수들만 행복하고 네. 나머지들은 능력이라는 벽을 못 넘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자기 책임의 윤리와 예. 능력주의가 내면화되면 나는 99%가 아니지만 난 충분히 99%에 속하는 사람이지만 그래 나는 99%를 내 책임이고 하니까 난 그냥 용인하고 살래. 그렇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들이. 예, 이건 내 책임이 그리고 하기도 못해요. 왜냐? 이건 내가 능력이 떨어지는 거고 사회는 능력이 있으면 늘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왔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의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데 이게 사실은 그래서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다 능력의 선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력감에 빠뜨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력감, 심리적 예, 무력감. 심리적 무력감 같은 것들에. 이생망이네. 네. 그러니까 이생은 많이 이생망. 그런 말들이 이제 난무하는 네. 이유가 이제 사실은 그런데도 연관이 좀 있는 거죠. 네. 능력주의 시대에는 뭐 능력의 벽을 못 넘는 사람들은 다 이생망이고 자원을 배분받을 자격이 없고 네. 그것은 내 탓이기 때문에 네. 내가 항의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네. 뭐 물러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그러면서 우리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몇 가지에 로 그렇죠. 삶을 유지하고 사는 그렇죠. 거죠. 소확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살게 이생망이니 되는데, 소확행이나 하자. 다 이것은 내 탓이로소이다. 예, 뭐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사실은. 예. 예. 이런 가운데서 사실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준석 현상, 영선 30대 영선 당대표 그리고 본인이 쓴 책도 공정한 경쟁. 예. 근데 이제 소위 이대남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열광하는 것을 보면서 이준석의 논리대로 그 능력주의 이준석 대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런 능력주의잖아요. 그 능력주의 그래서 능력주의에 방해가 되는 할당제라든지 이런 건 다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본인들은 사실은 그 1%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정서적으로 반감이 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마코비치 같은 경우에는 능력주의가 가지고 있는 매력과 마력이 있다 그래요. 매력과 마력. 이 매력과 마력이 뭐냐라고 하면 누구나 어쨌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개방감. 가능성. 예, 그 가능성. 그래 로또 누구나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마치 이게 열어놓고 그 사람들한테 늘 그 희망을 늘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또 뭐냐면 네가 능력이 있으면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능력주의는. 네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해요. 노력주의로 가는구나 능력주의가. 능력주의가 노력주의로 가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능력주의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능력은 능력주의라는 용어를 만들었던 마이클 영 같은 경우에는 IQ와 노력이 합쳐지고
네네.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물려받은 선천적 재능인 IQ에 훨씬 더 집중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능력주의를 들여다보면 능력주의가 노력주의로 다 바뀌어 있어요. 예.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네네. 이렇게 다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전에 그 서울 지하철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될 때 네. 정규직 그 직원들이 굉장히 반대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업무도 다르고 또는 이 사람도 업무를 잘한다라는 것까지도 인정을 해. 근데 마지막에 막 토론을 하다가 보면 맨 끝에 가서 남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노량진에서 3년 보낸 거를 그 3년의 노력을 누가 보상해 주냐. 예. 거기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제한된 기회에서 그 제한된 기회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쏟아붓는 에너지들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렇죠. 노량진에서 컵밥 먹으면서 예.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그렇게 일시적으로 쏟아부은 노력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정규직이나 이런 것들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그 다음에는 이제 장벽을 치게 되는 성을 거죠. 쌓는 예, 사다리 성을 쌓게 걷어차기 되는 하는 거죠. 예, 거죠.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면 네. 내 성공을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기 싫어요. 그렇죠. 예. 나의 노력으로 달성한 거지. 나의 노력으로 달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도 들여다보면 소수자 우대 정책을 폐지하는 데 가장 앞장서는 세력 중에 누가 있냐면 소수자 우대 정책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알겠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그 소수자 우대 정책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내 노력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죠. 예. 근데 실제 통계들을 들여다보면 이제 뭐 그런 할당자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은 학교 입학조차도 불가능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성공했던 사람들 중에. 그런 그 어퍼머티브 액션 소수자 우대 정책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그런 그렇죠. 장벽을 또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기의 성공을 노력으로 정의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능력주의가 난무할 때 이런 노력주의가 나오게 되고 그런데 노력주의가 난무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네네. 근본적으로 내 성공은 사회적으로 성공은 내 노력이기 때문에 내가 성공한 다음에 사회에 돌려줄 의무가 없어져요. 그렇죠. 사회적 네. 책임이라는 것이 네.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사회로 뭘 돌려주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부터 돌려주면 그 사람은 그냥 마음 좋은 사람. 네. 예, 시혜를 하는 사람이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회 구성원들끼리 서로 보살필 의무라든지 연대. 연대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네. 능력주의가 강화될수록 협력이 약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죠. 그 의대에서 공부한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래요. 국가에서 나 의대에서 내가 진짜 밤새 공부하고 그다음에 그 비싼 등록금 낼 때 국가에서 한 번도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한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냐라는 얘기를 해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대부분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사회가 그것들을 요구할 때 되게 우연하게 뭔가 이제 뭐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공정한 경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공정한 경쟁은 누가 뭐 어떤 자리가 있고 그 자리를 선발하는 과정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아니라 네네. 아이가 출생할 때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느냐부터 공정한 경쟁은 사실 시작되거든요. 아, 그렇죠. 예. 사실 알고 보면. 알고 보면. 예, 그래서 지금 능력주의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를 보면 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동화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동화를 읽어줄 수 있는 부모와 그렇지 그렇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라고 했을 때 그 순간부터 아이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달라지죠. 그렇게 설명하죠. 최근에 네. 또 최근에 또 하나는 공부방 계급론 해서 공부방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그 어디까지 성취하느냐를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자 이게 공정이 말하자면 기득권의 특권을 지켜주는 담론이 되고 또 능력주의로 특히 또 노력주의로 변질되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네.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네.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네. 이 이준석 현상으로 본 우리 능력주의 그리고 내일은 포퓰리즘까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내일 다시 우리 김만gun 교수님과 공정을 다시 묻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